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 한 구석에는 출세를 원하는 양민들이 모여 사는 양민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크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평범한 마을이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신분 상승과 출세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과거 시험 준비에 열을 올렸고 여자들은 좋은 가문으로 시집가기를 바라며 바느질과 집안일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집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상인 유성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며 아들 5명을 모두 관직에 올려놓았던 자부심 강한 가장이었고 또 늦둥이를 볼 정도로 늦은 나이에도 힘이 아주 강한 것으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저주로 인해 집안이 기울어져 옛날의 영광을 간직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늦둥이 딸 유아랑은 오라버니들 마찬가지로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오라버니들과 다르게 학문을 배우지 못하니 그저 집안일을 하는 어여쁜 처녀였어요. 생긴 것도 아주 고운 것이 마을 사내들이 한 번쯤 하랑이를 보러 유성춘의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랑은 순수한 것인지 성격이 털털한 것인지 헐렁한 옷을 입고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결코 몸을 가리거나 숨긴 적이 없었죠. 이 때문에 마을 남정네들은 한 번씩은 좋은 구경을 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랑에게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유성춘을 도와 집안일을 열심히 해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출세의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랑의 오라버니 5명은 모두 과거에 합격한 수재들이 있습니다. 유성춘이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해준 덕분에 아들들 모두 열심히 학문을 다져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죠. 첫째부터 5째까지 10년시가 열리는 3년마다 차례대로 합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과거 시험 합격자가 5명이나 나온 것은 이례적이었다. 유성춘을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 부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직에 오른 아들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이 어눌해지는 어느새 완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놈도 아니고 5놈 전부 다 이러다니 유성춘은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관직에 오른 후 정확히 보름이 지나고 나서 벙어리가 됐고 나머지 형제들도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직에 오른 후 보름째 되는 날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죠. 멀쩡하던 아들들이 갑자기 바보가 되니 유성춘은 집안에 저주가 내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저주가 든 것이 무서웠던 유성춘의 아내는 그 즉시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죠. 우리 집안 사람들은 관직에 오르면 안 되는 운명인가 보구나. 그는 5째까지 벙어리가 되자마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하랑이 언니를 빠르게 다른 집으로 시집을 보냈고 하랑에게 글 공부조차 시키지 않고 집안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사정도 몰랐던 하랑은 19살이 될 때까지 매일같이 아버지를 도와 집안을 돌봤습니다. 유성춘은 자기 그릇을 공수해 장터에 파는 상인이었는데 돈이 되지 않자 밭에서 농사일까지 했죠. 하지만 흉년이 들 때면 집안 사정이 더욱 열악해져 유아랑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최후의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어느 겨울에는 당장 추위를 놔야 하는데 오라버니 5을 비롯해 늙은 아버지 그리고 본인까지 쓸 돈이 너무 부족해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느라 여인을 만나지 못한 마을 유생 몇 명과 침소를 나누고 돈과 양을 받아와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었던 것이죠. 하랑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남정네들이 헉헉 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것이 끔찍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항하지 않고 몸을 맡겼습니다. 몸에 힘을 축 빼고 늘어지자 남정네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하랑에게 달려들었고 공부를 하느라 억눌렸던 욕구를 하랑에게 쏟아냈습니다. 하얗게 된 몸을 닦으면서도 하랑은 오로지 집안을 위한 결정이었기에 후회한 적도 없는 효녀였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솥에 밥을 안 치고 쌀을 자루에 담아 짐수레를 준비하느라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과 쌀가루로 거칠었고 햇빛에 올린 피부는 그녀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아버지가 공수해온 자기 그릇들을 짊어지고 장터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이면 아버지가 함께 가지만 하필 이날은 유성춘이 곡불이 아주 심하게 걸린 탓에 하랑 혼자 힘겹게 자기 그릇을 지고 장터에 가야 했죠. 하지만 효심 가득한 딸은 불평하지 않고 오라버니들과 아버지가 먹을 밥을 차리고는 곧바로 자기 그릇을 갖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산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처자인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산길은 돌이 많아 발을 자주 헛디디고 짐수레가 조금만 기울어도 균형을 잃고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하랑은 땀을 훔치며 산등성이를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고된 삶을 끝낼 수 있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관직에 오른다면 이런 고통을 모두 끝낼 수 있을까? 하랑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도 사실 늘 출세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직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아버지의 반대와 벙어리가 되는 집안의 저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겹게 장터에 도착한 하랑은 짐을 내려놓고 물건들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쌀 자루를 가지런히 쌓고 자기 그릇들을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열했습니다. 여기 사기가 참 좋아 보이네. 값이 얼마요? 이 자루는 한 양입니다. 더 큰 자루는 한 양 반입니다. 하랑은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답하며 손님들과 흥정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좋아해 그녀의 물건은 금세 팔려나갔습니다. 장터를 떠나기 전 하랑은 오늘 번 돈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팔렸으니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시겠지? 장터에서 일정을 마친 하랑은 산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레를 끌며 돌길을 조심히 걸었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일을 하나 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마음 한켠은 홀가분했죠. 그때 하랑의 시야에 번쩍이는 것이 하나 스윽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길과 숲속에서 반짝이며 빛을 내는 존재였습니다. 저게 무엇이지? 하랑은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빛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건장한 산에 허리춤까지 올 정도로 기다란 청구렁이가 꿈틀거리며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산에 사는 구렁이라면 흙에 가까운 색이지만 이 녀석은 상당히 신비로운 청색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존재를 바라보며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녀석 참 색이쁘게 빛나는구나. 너 같은 뱀은 처음 본다. 그러자 청구렁이가 놀랍게도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낱구렁이 하나 보고 그렇게 놀라다니. 보아하니 처자도 세상 물정을 참 모르고 살았나 보구나. 구렁이가 대뜸 말을 하다니 하랑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구렁이는 하랑을 또렷이 쳐다보며 말을 걸고 있었죠. 하랑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눈앞에 청구렁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말을 한 것이냐? 그렇다. 하랑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놀라 눈이 동그래진 하랑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구렁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아하니 자네 아비는 유성춘이라는 자일 것 같은데 내 이름을 아느냐? 만난 적이 있는 것이냐? 만나고 말고 아주 질긴 인연이지. 그 자는 험상궂게 생겼다만 어찌 딸인 너는 아주 곱고 또렷하게 생긴 것이냐? 절세미인 이야기를 듣고 살았겠구나.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혹시 너도 관직에 오르려고 공부 중인 게냐? 구렁이가 뜬금없이 공부를 물어보니 하랑은 어딘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어디다 이야기할 곳도 없었기에 구렁이에게 신세 한탄을 하듯 이야기했죠. 사실 우리 아버지 몰래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여인이지만 관직에 오르고 싶은데 워낙 반대가 심해서 말이지. 아버님께서 워낙 반대를 하시니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지? 내 명부 상공 같은 관직에 오른다면 여인으로 엄청 출세를 하는 것이라던데 내가 학문을 잘 익힌다면 못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냐?
그 꿈을 꼭 이어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아비 밑에서 허드렛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내 명부의 상공자리는 학문을 열심히 다진다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구렁이가 차분하게 말했고 그 말에 하랑은 내심 구렁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구렁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그 순간 하랑이는 아버지를 설득해 본인이 꿈꾸는 내명부 상공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고맙다네. 말이 맞다.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지. 평생 아버님 밑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야. 잘 돌아가길 바란다. 하랑이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뛰어내려갔고 구렁이는 그런 하랑의 뒷모습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사사삭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하랑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산길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지? 말하는 구렁이를 만났지 뭡니까? 신기하게 청빛이 공기놀이 있는 녀석이었는데 글쎄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성춘은 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떠올랐습니다. 하랑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글쎄 그 구렁이가 저에게 글 공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제가 내명부 상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랑 이년아, 우리 집안은 더 이상 관직을 꿈꿔서 안 된다.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오라버니들이 관직에 오르자마자 다 벙어리가 되는 저주를 겪었는데 너는 어찌 관직에 오를 발칙한 상상을 하느냐? 하랑은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20살이 넘어 성년의 여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관직에 오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방식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유성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해보거라. 하지만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의 말에 속이 상한 하랑은 방으로 들어와 숨겨뒀던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랑은 아버지 몰래 글 공부를 하고 있었죠. 공부만 몰래 할 뿐 관직에 대한 꿈을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이제 와서야 아버지에게 마음을 처음 밝혔던 것입니다. 하랑의 공부를 도와주는 선생은 명궁이었고 건너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으며 명궁은 마을에 살다가 건너마을 강산도라는 사내에게 시집을 간 10살 많은 언니였습니다. 명궁은 마을에 몇 없는 처자인데 때마다 물심양면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하랑에게 바느질, 빨래 등 여인이 배워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여인이라고 결코 공부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하랑에게 오랫동안 글 공부를 가르쳐온 것도 명궁이었습니다. 학문에 열의가 있었던 하랑은 아직 사람들이 잠을 자는 새벽이면 몰래 집을 빠져나와 명궁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면 아버지 유성춘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에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 명궁을 만나 공부를 하고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명궁의 집은 건너마을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집 중 하나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깨끗하게 쓸린 마당과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 한편에는 명궁이 손수 가꾼 채소와 향신료가 자라고 있었죠. 아침 공기에 섞여 퍼지는 흙내음과 풀냄새는 하랑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강산 도령과 같은 부자에게 시집을 간 명궁 언니가 내심 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대문을 열면 항상 명궁이 하랑을 활짝 웃는 얼굴로 반겨줬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등불을 밝혀놓고 하랑이 올 때까지 늘 준비를 끝내놓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명궁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낡은 서책과 붓, 벼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책갈피가 넘겨질 정도로 낡은 서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담긴 듯 했죠. 세종이 창제한 한글을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한 하랑은 어느 순간 글 공부가 재밌어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의 오라버니들이 모두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오른 만큼 하랑의 머리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죠. 공부를 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기분에 하랑이 관직에 오르고 싶다는 꿈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랑아. 지금은 너희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집안의 기둥이 돼야 할 거야. 명궁은 하랑을 언제나 격려해주는 좋은 언니였습니다. 명궁 역시 하랑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 꿈을 심어준다는 자부심이 명궁의 마음속에 피어나기도 했죠. 하랑의 두뇌는 매우 명석했고 조선의 고전 서적을 해석하는 솜씨도 매우 뛰어났죠. 명궁은 그런 하랑을 가르치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랑아, 사람들이 너희 집안에 저주가 걸렸다고 두려워하지만 언니는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집안에 걸린 저주라는 것도 너를 막아서지 못할 거야. 유성춘과 청구렁이에 대해 이야기를 한 다음 날 새벽부터 하랑은 바로 건너마을에 있는 명궁을 찾아갔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명궁이었습니다. 이날 하랑은 명궁 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헐렁한 옷차림을 한 명궁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결이라 여미지 않은 채 속살이 훤히 드러났죠. 언니, 마을 남정네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런 의복을 입고 계십니까?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어찌 일인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얼굴 표정은 왜 그러니? 명궁은 하랑의 손을 잡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온 뒤 하랑 옆에 앉았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명궁 언니의 얼굴을 본 하랑은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 제가 어제 말을 하는 구렁이를 만났지 뭡니까? 항상 언니도 제가 장차 집안을 이끌 가장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렁이가 제게 허드레일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해 관직에 오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는 구렁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진짜 말을 하더라니까? 참빛이 번쩍 빛나는 녀석이었는데 분명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제가 내명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지 뭡니까? 이걸 아버님께 얘기했더니 또 노발대발하시면서 우리 집안에 있으면 공부는 꿈도 못 꾸는 운명인가 봅니다. 하랑은 한참을 울며 언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명궁은 같은 여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랑의 나이와 같았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명궁은 공부를 포기하고 강산도에게 시집을 오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녀도 공부로 벼슬을 얻는 꿈이 있었지만 끝내 포기한지라 같은 처지에 있는 하랑을 더욱 물심양면 도왔던 것이죠. 명궁은 그런 하랑을 차분히 달래며 한동안 가만히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랑아, 나도 너와 같은 고민을 했었단다. 벼슬 자리에 오르는 것, 그건 학문을 배운 여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 아니겠니?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너라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었다. 하지만 언니는 늠름하고 부유한 강산 도령님에게 시집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명궁은 누구라도 들을까 목소리를 낮춰 소근소근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집에 온 것이 행복할 것 같니? 사실 그렇지 않단다. 난 강산 도령님과 혼인을 했지만 사실 몸종에 가까운 처지로 살아가고 있단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항상 외로웠는데 너에게 학문을 가르쳐주며 나의 외로움을 채워나가기도 했었던 거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시집을 왔습니까? 명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묻은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 명궁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너의 언니야. 하랑은 그 이야기에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순간 명궁이 자신의 언니라는 말에 뛸 듯이 기쁘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혼란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죠. 뭐라고요? 언니가 제 친언니라고? 그럼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놀랄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널 끔찍이 챙긴 이유가 동생이기 때문이야. 유성춘 선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똑같이 내게도 공부를 못하게 막았었지. 형제들이 모두 관직에 오르자마자 벙어리가 되자 아버지는 병적으로 변하셨어요. 저주에 걸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버지 밑에서 살기가 싫었어.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집안의 저주가 진짜일까 봐 내심 두렵기도 했어. 그래서 홀로 집을 떠나왔단다. 그리고 강산 도령님을 만나 혼인을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명궁은 강산도와의 혼인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고 믿었었죠. 젊고 잘생긴 데다가 부유하기까지 한강산 도령과 혼인을 하면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강산도는 겉으로는 점잖은 유생으로 보였지만 뒤에서는 심각하게 여색을 밝히는 성향의 사내였습니다. 나이가 조금 찼음에도 여전히 매혹적인 명궁의 몸을 탐닉하는 때가 많았는데 그를 종부리듯 부리며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자신의 유생 친구들을 불러다가 명궁의 몸을 탐하라 지시하는 등 입에 꺼내기 힘든 비밀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명궁이 본인의 선택에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죠. 외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지만 하랑을 가르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되찾아가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랑, 즉 자신의 동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하랑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후 젖은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죠. 유성춘은 마당 한켠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방에 들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랑은 유성춘을 사랑채에 들어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 피차.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앉았습니다. 방에 들어온 유성춘은 평소와 달리 결연한 표정의 하랑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직감했습니다. 건너 마을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거긴 왜 갔느냐? 그곳에 강산 도령님을 아시는지요? 그 집에 시집간 명궁 언니에게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입니다. 아버지 명궁이 아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성춘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집을 나간 딸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듣는지 표정은 씁쓸해 보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강산과 명궁은 잘 지내고 있더냐? 명궁은 건강해 보이더냐? 명궁 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소상히 비밀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성년이 된 처자입니다. 아무리 여인이지만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랑은 또박또박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라버니들이 관직에 오르면서 저주에 걸렸고 언니가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유성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내려놓고 하랑을 마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죠. 하랑아, 그건 오래전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다. 지금껏 너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일이다. 내가 젊었을 때 산을 넘어가던 중 2마리의 커다란 구렁이를 본 적이 있었다. 이 하랑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내가 장터에 가는 길이었어. 알다시피 그 길이 험하지 않니? 무척 힘들어서 잠깐 지게를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그 구렁이들이 서로를 돌보며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었지. 그런데 나는 어리석게도 그들이 꼴보기가 싫었단다.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한낱구렁이 따위가 저리 평화롭게 지나가네 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막대기를 들어 그들을 괴롭혔지. 유성춘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2마리 중 한 놈이 도망치려고 하니까 내가 막대기로 녀석의 목을 눌러 고정시켰다. 고리를 밟고 녀석의 눈을 노려봤지? 발버둥을 치는데 말도 못하는 녀석이 발버둥을 쳐서 어쩔 거냐고 내가 소리쳤던 기억이 나는구나. 그대로 그 녀석은 죽었고 다른 한 놈은 나를 쏘아보더니 풀숲으로 사라지더라. 그때 그 놈이 얼마 전 내가 본 그 녀석이 틀림없다. 정비로 밝게 빛나는 구렁이를 나도 그때 처음 봤으니까 말이야. 그날 이후 나는 그 구렁이를 잊고 살았다. 그런데 내 첫째 오라비가 과거에 합격하고 보름 만에 말을 잃는 일이 생겼다. 그때는 단순히 병이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가 모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구렁이가 생각났다. 그 구렁이가 우리 집안을 저주한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지. 그래서 명궁이 집을 나갔고 내가 너의 공부를 반대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 게야. 하랑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셨나요? 그 구렁이 아무 잘못도 없었잖아요. 유성춘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아비를 용서해라. 내가 그때 단순히 지나쳤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냥 내 욕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가 이렇게나 무거울 줄은 몰랐다. 유성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구렁이를 죽인 후로 나는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내 오라버니들이 말을 잃을 때마다, 명궁이 집을 떠날 때마다, 그리고 너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낀다. 하랑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그 구렁이를 다시 찾아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구렁이를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랑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 구렁이를 만났던 산중턱에 올라 소리치며 구렁이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당신의 형제를 죽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큰 죄를 지으셨고 그 죄로 인해 저희 가족이 큰 벌을 받았습니다. 저희 오라버니들이 관직에 오르자마자 말을 잃었고 우리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대신 사죄를 드리고 당신께 용서를 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바람이 스치고 풀숲이 살살 흔들리더니 하랑 앞에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빛을 먹은 청빛 비늘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하랑은 구렁이의 노란 눈동자를 바라보며 사죄의 뜻을 밝혔죠. 너의 아비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나 보구나. 내 말이 맞다. 그때 유성춘이 죽인 건 내 아이였다. 말도 못하는 내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에 치를 떨었지. 그날 이후 하늘에 매일같이 빌었다. 내게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유성춘의 아비는 없을 테니 그의 자식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구렁이는 하랑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늘에 또 빌었다. 이번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꼭 사람이 돼 유성춘을 찾아가 그에게 직접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 하랑의 눈물이 그렁거리는 것을 보고 구렁이는 말했다.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고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이를 잊지 않고 평생 당신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부탁드리옵니다. 진심인 것이냐? 진심입니다. 부디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하랑을 보며 구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생각해보면 유성춘의 잘못일 뿐 그의 자식들은 결코 잘못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까칠하고 도도해도 아름다운 외모의 하랑이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죄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적대심을 품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들은 인간이고 나는 한낱 뱀일 뿐 삶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을 텐데. 악을 품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내 살을 먹는 것이 될 뿐이다. 구렁이는 진심 어린 하랑의 모습을 보고 유성춘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잘 알았다. 내일 너와 함께 너의 집에 방문하고 싶구나. 유성춘 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이 질긴 인연을 끊도록 하자. 용서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렇다. 그 말을 남긴 구렁이는 뒤를 돌아 풀숲으로 돌아갔고 하랑은 뒷모습을 보며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구렁이가 들어간 풀숲에서 무엇인가 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랑은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집안일이 남아있어 곧바로 집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랑은 다시 산중턱에 올라 구렁이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풀숲에서 건장한 청년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실오라기 한 올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고 커다란 것이 하랑의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탄탄했고 신장도 아주 건장한 것이 이 마을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제일 가는 산에 같은 기운을 내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맨발로 터벅터벅 하랑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네. 그 말을 들은 하랑은 직감했습니다. 어제 풀숲에 들어갔던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어찌 이런 일이. 하늘이 소원을 들어준 것 같구나.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했던 것 같다. 내가 유성춘 선생을 용서하기로 한 날 빛이 번쩍이더니 이렇게 변했다. 일단은 의복을 좀 갖춰 입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라도 입고 잠깐 그쪽을 가리시죠. 하랑은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청년의 허리춤에 감싸줬습니다. 플레음이 향긋한 것이 청년의 채취와 섞여 하랑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간 움찔한 하랑은 입술이 축축해졌습니다. 벗은 가슴을 가리게 입고 있는 하랑의 모습에 청년 역시 시선이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은 어제까지만 해도 구렁이었는데 어찌 여인의 몸을 보고 은큼한 상상이 드는지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가시죠. 오라버니들이 입는 옷들이 있으니 가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랑은 헐레벌떡 뛰어들어가 사내가 입을 만한 옷을 들고 나왔고 청년은 부엌 뒤편으로 가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옷을 갖춰 입으니 또 벗겨놓은 것과 달리 훤칠한 사내가 등장해 하랑 역시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사내를 넋놓고 보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유성춘이 나왔습니다. 이 사내는 누구신가? 유성춘이 묻자 하랑이 아버지를 붙잡고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뱀이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유성춘을 용서하고 저주를 풀어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뱀이 사내로 변신했다는 것까지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유성춘은 얼떨떨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뱀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렇고 말고 내가 그때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정말 미안하오. 그쪽 압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어린애나 저지를 실수를 저질렀어. 정말 미안하오. 용서해 주길 바라오. 한동안 선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복수를 다짐했고 하늘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내 삶이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생의 죄 없는 자식들이 불행해졌다.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이어 사내는 옆에 있는 하랑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여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따님을 정말 잘 두셨습니다.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 따님이 없었다면 제가 선생을 용서할 기회조차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사람이 될 수도 없었겠지요. 저는 오히려 이분의 빚을 지게 된 신세입니다. 사내의 말에 하랑은 마음이 흔들렸고 유성춘은 그런 하랑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줬죠. 지낼 곳은 있소? 마침 방에 하나 비는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건 어떻소? 마침 우리 딸도 말동무할 사내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소? 그날 이후 사내는 유성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염이라 지었죠. 사염은 하랑이 하기 어려운 힘쓰는 일을 도우며 집안일을 함께 해나갔고 밤에는 그를 익히며 자신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또래의 남녀가 한 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뜨거운 빛이 튈 때도 상당히 하랑과 사염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죠. 특히 서로의 몸을 탐닉하면서 고운 심성에 반해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유성춘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끝난 하랑의 오라버니들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돼 관직으로 돌아갔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로지 백성들만을 위한 정치를 펼쳤죠. 하랑 역시 명궁 언니에게 배운 학문과 지혜를 토대로 관직에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염은 하랑 곁에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왔고 그 덕분에 하랑은 꿈에 그리던 내명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명부 상궁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하랑은 곧바로 강산 도령댁집으로 뛰어갔죠. 문을 두드리자 나온 명궁 언니를 와락 껴안으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명궁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랑아, 언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고생이 너무 많았는데 다 해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언니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언니, 이제 저랑 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언니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명공은 왈칵 눈물을 쏟았고 동생을 꼭 껴안아줬죠. 본인의 희생과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사염은 사람으로서 나름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글 공부를 하면서도 무술을 익히며 약탈 피해를 입는 백성들을 도우며 살아갔고 비록 하랑처럼 당장 관직에 오를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었죠. 사염은 산골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체력은 많은 이들에게 의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청년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사염의 진정성은 당연히 조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의정서 씨는 어느 날 사염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물심양면 돕는 사내라고 하는데 맞느냐? 맞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저는 사람들로부터 신세를 지고 있는 놈이기에 제가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무슨 신세를 지었길래? 제가 사람들을 도우며 느끼는 이 사람다운 감정 자체가 제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답게 살고 있음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말에 서 씨는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백성들을 등쳐먹는 관리가 조선 팔도에 널렸는데 한낱 내 놈 하나가 그 어떤 관리보다 더 애민정신이 투철하니 크게 놀랐지. 직업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포도군관으로 임명하겠노라. 지키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날이 사염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하랑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공로를 인정받으셨군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랑이 펄쩍펄쩍 뛰며 사염을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모두 낭자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포옹을 나눴고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맞췄습니다. 조정에서 관직을 받은 이후 사염은 하랑과 함께 혼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 소식은 금세 마을과 주변 지역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날을 축복하며 혼례를 돕기 위해 나섰죠. 유성춘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하랑과 사염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이들의 모습을 보는 명공은 진심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줬죠. 마을 원로가 두 사람의 혼례를 주관하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염과 하랑은 단순히 혼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상징이 되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밝고 아름답기를 기원한다. 사랑의 힘으로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이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귀감이 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닌 갈등과 화해,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랑과 사염은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끝없는 헌신과 노력을 이어갔고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빛나는 별처럼 남았습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